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란 음모 사건이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정권 이후에 어떤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헌문란입니다. 그거와 관련해 갖고 형법 91조를 보면은 두 가지만 살피자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게 내란죄죠. 이거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내란 음모와 관련해 가지고 첫 페이지를 쓴 사람은 최능진이라는 분입니다. 최능진. 이분은 그 해방 전에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평양 숭실전문학교 체육학 교수를 지내고 해방 후에는 그 건준이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평양에 활동하다가 이제 공산당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미군정 경무부에서 당시 서열 2위격인 수사국장이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수사국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1946년 10월 달에 보면은 보통 역사에서는 10월 인민항쟁이라고 해요. 인민항쟁. 왜냐면 좌익 계열의 항쟁이 많았거든요. 그때 사실은 대구 11일 항쟁 같은 거 이런 게 박정희 형이었던 박상희가 죽는 게 그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항쟁인데 10월 항쟁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친일파들이 갑자기 미군정에서 고위직 경찰을 하는 걸 보고 되게 분노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갖고 그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 최능진이 미군정 경무부 수사국장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친일파 청산을 얘기하다가 오히려 친일파들한테 되치기를 당해서 결국 파면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역공으로 파면돼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최능진이 가만히 보니까 그 친일파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승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죠.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미군정에 들어와 있는 친일파들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948년 그 재헌 의원 국회의원 할 때 이승만이 동대문구에 나오거든요. 이 최능진이 동대문구에 그 본인도 나간다고 이 출마 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난리가 났죠. 이승만은 원래 동대문 나가서 무투표로 당선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최능진이 나와갖고 경쟁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특농 마감날 이승만 그 관계자들, 이 부하들이 그 최능진의 그런 등록 서류 있잖아요. 서류를 다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등록을 못하게 하는 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초대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에 이승만이 이 최능진을 내란죄로 잡아 넣게 되는 거죠. 죄목은 뭐냐면 최능진이 혁명의용군을 조직해서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그 김일성 일파와 합류하려고 했다. 그런 죄목으로. 물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요. 그래서 징역 3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에 사실은 여순 사건이 있었어요. 여순 사건이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 4.3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4.3 그 진압하려고 여순에 있었던 14연대를 보내는데 14연대가 거부하잖아요. 특히 14연대 좌익 계열의 그런 좌익 계열의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 장군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장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여순 보통 반란 사건이라고도 하고, 근데 실제로 반란이 맞긴 맞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이것도 최능진이 관여했다.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결국 이걸로 징역 3년을 당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잖아요. 그 인민군들이 최능진을 석방을 해요. 근데 이승만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전쟁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도연맹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좌익 명단 다 받아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랬던 정부인데 다시 서울을 수복했을 때 최능진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다시 잡아가지고
날짜가 언제냐면은 1951년 2월 7일 날 다시 내란 혐의를 씌워가지고 총살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내란 음모 사건이죠. 첫 피해자가 그 최능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이 최능진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최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최필립 혹시 아시나요?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최필립. 그분이 최능진 그분 아들이에요. 되게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이러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역사에 보면은 이 최필립이 최능진의 아들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나중에 안중근의 아들도 사실은 그 친일하잖아요. 안중근 아들도. 우리 안중근 얘기하면은 안중근 나중에 아들도 많이 죽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안중근 아들 중에 한 명은 아주 그 친일 일제가 굉장히 대우도 하고 행사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거 하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가슴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1944년에 그 일본 육사 1등으로 졸업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만주국에 가서 거기 장교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일본이 망하죠. 일본이 망하니까 박정희가 46년 7월 달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46년 7월 달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6년 10월 달에 인민항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 10월 달에 형 박상희가 경찰총에 맞아 죽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당시에 박정희는 이미 군 장교였죠. 장교였는데 박상희가 죽은 다음에 사실은 이 형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존경하는 형으로 알고 있어요. 박정희가 존경했던. 그래서 이런 분노도 있고 해서 박정희가 이때 남로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죠. 이게 박정희를 평생 따라다니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레드 컴플렉스죠. 그래서 실제로 웃긴 게 나중에 대선할 때 보면은 그 윤보선 쪽에서 박정희 공격하는 게 빨갱이다 공격하잖아요. 박정희를. 그래서 박정희를 도와주는 세력이 어딘지 아세요? 호남이 도와줘요. 호남이. 그래서 호남이 몰표 줘갖고 박정희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진짜로.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박정희를 몰았는데 사실 그 빨갱이 논쟁 때문에 가장 피해 많이 받은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박정희를 호남에서 거의 몰표를 도와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윤부선을 이기고. 이게 너무 참 기가 막힌 사실 역사인데 이때 박정희가 남로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순 아까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여순 사건을 터지면서 그 숙군이라고 하죠. 군대 내 수천 작업을 누가 하냐면 김창룡이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첫 번째가 김창룡이죠. 친일파로도 잘 알려져 있고 친일파면서 우리나라 국군의 그 영웅처럼 하는 사람이 김창룡하고 백선엽인데 김창룡이 숙군을 하면서 박정희도 내란죄 비슷하게 잡아 넣어가지고 결국 사형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살려주는 사람이 백선엽이죠. 그래서 결국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박정희도 이렇게 내란죄로 한번 곤욕을 치렀는데 이 박정희가 진짜 내란을 저지르죠. 61년 5월 16일. 그러니까 진짜 내란 이건 진짜 내란. 내란 음모도 아니고 진짜 내란을 박정희가 2번 했어요. 일생에. 아까 보면은 헌법을 유린하는 게 내란이거든요. 한 번 했고 나중에 10월 주신 때 또 한 번 하는 거죠. 이때 내란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내란 음모죄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내란 음모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겨요. 나중에 이석기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그때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을 때 그 전에 있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앞에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석기 의원 문제가 터지면서 이 국정원 문제가 싹 들어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국정원 문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야, 참 웃긴다. 내란으로 그때서 박근혜가 내란으로 잡았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미심쩍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선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이 부당하게 혹은 그렇게 의심되게 정권 잡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내란죄를 막 만드는 거예요. 내란 음모를. 특히 그래서 박정희가 이때부터 내란 음모 조작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첫 번째가 육사만쟁.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이제 한일 굴욕 외교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굴욕적인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박정희가 6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력으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거죠. 이때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뭐냐면 한일 굴욕 외교 반대 학생 연합 투쟁위원회예요. 거기에 대표했던 사람이 당시 서울대 물리대 4학년이었던 김중태라는 인물이에요. 앞에 있는. 나중에 정치도 하고 그래요. 이 김중태와 그리고 당시 현승일, 김도연 이런 학생들이 다 내란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때 검사가 이들을 기소했던 내용이 뭐냐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민 경제를 일본 제국주의의 더러운 배설물로 얼머무려 놓으려는 자가 과연 누구냐며 선동하는 등 정부 전복을 획책하는 내용을 기도했다. 이게 공소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란죄는 빼고 다시 기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주도했던 인물이 김중태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김영욱이 그랬어요. 너 경상도 사람이 왜 경상도 대통령을 반대하느냐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때 김중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김영욱은 북한 사람이거든요. 넌 북한 사람이 왜 김일성 따르지 않고 여기 내려와갖고 이거 하고 있냐 막 이렇게 따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 학생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뭐 하냐면 박근혜 지지하고 박근혜 그 선거 캠프 그때 뭐였죠? 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런 거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말로도 유명하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낙선한 문 후보가 문재인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 치다가 부엉이 귀신을 따라 저 세상에 갈까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해서 그때 물의를 일으켰던 이 사람이 김중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학생 운동 열심히 하고 굴욕적인 외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름을 알렸던 학생인데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되게 웃긴 거 이때 6.3 항쟁 때 내란죄로 기소된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놀랄 만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당시 고려대 구국투쟁위원회 집행부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면 되게 낯익은 얼굴이 있잖아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 이때 이분도 6.3 항쟁 반대로 내란죄로 기소됐던 그런 분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 모르겠는데 그때 방송에서 봤더니 이때 뭐 이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저렇게 믿지도 않고 뭐 뿌락지였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학생운동 뿌락지였다 뭐 그런 말 진짜 한 게 아니고 뿌락지로 활동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청원 같은 경우도 이때 내란죄로 서청원 요번에 5.18과 관련해갖고 요번에 지만원 씨 또 김진태 뭐 김명순 이런 사람들이 망언하는 거에 대해서 서청원이 분노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분노할 만해요. 왜냐하면 5.18 때 서청원은 진짜로 8박 9일인가 광주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다 확인하고 기사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딴 건 모르겠는데 광주 문제만큼은 서청원 의원이 광주가 저들이 말하는 그런 뭐 북한군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광주 내가 있던 9일 동안 사실은 뭐 MBC가 땡전 뉴스 하는 방송 제외하고는 무슨 사건 사고 하나 없었고 그런 곳이었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서청원 의원이 바른 얘기를 그래도 곧잘 하는데 요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근데 6.3 항쟁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몇 달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였고 나중에 65년도 8월 달에 가면은 그 한일 그 정상화가 막바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도 더 세지고 박정희가 예민하죠. 이때 박정희가 아주 초강경으로 학생운동 진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치안국장이었던 박영수 경찰청장이자 한마디로 이 박영수가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반미 반국가적인 경향을 보이는 데모의 주모자급에게는 반공법과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라. 이게 전국 경찰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란죄가 이때부터는
그냥 잡히면 내란죄인 거예요. 다 잡히면 내란죄. 나중에 이게 너무 세지니까 결국 군까지 투입이 돼요. 군까지 투입이 돼요. 군이 투입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은 원래 외부와 싸우는 거지, 군이 내부로 들어와서 국민에게 총을 향하는 순간 이거는 진짜,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군과 그리고 학생이 직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감동적인 게 1965년 8월 27일이에요. 그때 김홍일, 최경록, 박병건, 송육찬, 손원일, 장덕창, 김재춘, 박원민 등 예비역 장군 11명, 그리고 다 그 박정희 정권에서 장관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이 사람들 11명이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이 공문을 내가 꼭 기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국군 장병이 신성한 국토방위의 사명보다 집권자들에 의하여 국민이나 국가 이익에 반대되는 목적에 동원하려는 하는 슬픈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집권자 박정희죠, 반민족 행위자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자 행위자라고 규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군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국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기를 거부하라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와, 진짜 5.18 때 이런 사람들이, 예비역 장군들, 이런 장군들이 한 명 없었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발표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문제가 되니까 검찰이 9월 7일 날 어떻게 발표하냐면, 군의 출동, 임무 포기 내지 명령 불복종을 획책, 중립을 선동하여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격렬한 불법 시위에 의한 강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함에 호응하도록 촉구하여서 강압에 의한 정부 전복과 그 걷는 행사를 불가능케 하도록 선전선동했다면서 지금 아까 11명의 장군들을 다 내란죄로, 내란 선동 혐의를 추가해서 다 기소해버립니다.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 중에 내란죄로 처벌받은 최초의 사람들은 김영일과 김두한이죠. 김영일은 되게 잘생겼죠. 이때는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대령, 특무대 대령으로 있을 때인데, 이 사람은 군인일 때 박정희를 좌익이라고 공격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좌익이잖아요. 안노당 빨갱이라고요. 빨갱이라고 공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박정희가 김영일을 내란죄로 넣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군에서 내란을 많이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군을 계속 경계하느라고. 본인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군을 사실은 가장 믿으면서도 계속 군을 경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란이 군에서 있었던 거를 계속 거짓을 꾸민다고요. 근데 실제로 군에서 딱 한 번, 실제 군에서 그 박정희를 하야시키려고 내란 군 쿠데타가 한 번 일어날 뻔한 적이 실제로 한 번 있어요. 실제로 한 번.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원충년 대령이라고 있어요. 원충년 대령. 그 대령이 실제로 박정희가 원래 그 정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치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때 이 원대령이 쿠데타를 한번 모의를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김영인이 거기에 엮여가지고 내란죄로 한번 기소가 되고, 김두한 같은 경우도, 김두한 본인이 뭘 한 게 아니라 이 한독당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내란죄로 엮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야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석방 결의안을 체결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두 사람 억울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야권이건 여권이건. 그래갖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다 두 사람의 석방 결의안을 채택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2014년 때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반대도 하고 투쟁도 했어. 근데 나중에 체포 결의안 할 때 국회에서 다 통과시켰잖아요. 당론으로. 심지어 정의당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오병헌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 사실은 그 분노의 마음을 막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 거죠, 사실은.
정부가 그래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면책 특권이 이런 거 하라고. 근데 이거는 뭐 면책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넘겨주는 거죠. 그냥 같이 그렇지 않았다가는 너희도 관계 있는 애들이구나,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괜히. 굉장히 비겁한 거죠. 70년대 들어와서도 내란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1년 11월 13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했던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이에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71년도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71년도가 4.27 대선이 있던 곳이에요. 4.27 대선. 김대중과 처음 붙은 거죠. 박정희가. 그때 박정희가 겨우 이겼단 말이에요. 온갖 부정선거를 다 했는데도 김대중은 겨우 이겼어요. 겨우 40대의 김대중을 무시했는데. 근데 그때 김대중한테 이긴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졌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때 야당한테 의석을 많이 뺏겼어요. 그런데 그해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71년 12월 달에 전태일이 분신했어요. 그러면서 최초는 아니지만 이때부터 노동자들 시위부터 시작해갖고, 이때는 의사, 법률가, 전문인들까지 다 연대해가지고 항의하는 운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각계 계층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게 바로 그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이죠. 이건 간단해요. 이 학생들이 내란을 해가지고 박정희를 하야시킨 다음에 김대중을 수반으로 한 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학생들이 뭘 하겠어요, 대학생들이 당시.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할 때 그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김대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되게 놀라운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때 강제 징용 받아갖고 군대에 들어간 서울대 상대 총학생회장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다 선배거든요. 선배들이 학생한테 했던 말들, 어떻게 이 선배들이 학생에게 이 내란을 위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런 걸 막 증언을 시켜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런 적 없다 얘기를 해요. 지금 군인 신분이잖아요. 영화 변호사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군 누구죠? 군 의료 장교가 나와갖고 막 변호하는 거 나오잖아요. 변호인에서 양심선 하나 나오는데 그럼 못하게 막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서울대 학생을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검사가.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검사실로 끌고 가서 막 두들겨 패요. 그리고 너 이러면은 군 재판에 넘겨버리겠다, 막 협박해. 근데 끝까지 증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래서 이러면 진짜 멋있죠, 실제로. 근데 이 이후에 더 웃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때 71년이고요. 72년 10월 17일 날 그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 진짜 내란을 또 한 번 일으키는 거예요. 72년 10월 17일. 이게 10월 유신이죠. 아예 그때 국회 해산하죠. 그리고 그 헌법 완전히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본인 인생에 실제 두 번의 내란을 한 거예요. 5.16과 10월 유신으로. 그리고 10월 유신 다음에 최초의 내란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은 1973년 4월 22일. 되게 웃겨요. 부활절 연합예배. 그러니까 교회들은 부활절 날 모여서 연합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1973년 4월 22일에 남산 양회음악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5시 50분 정도에 드렸다고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 그때 모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서 다 모였으니까. 근데 보통 알겠지만 모인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모이잖아요. 여성분들, 할머니들도 많고 그런 분들인데, 예배가 끝나고 다 집에 가는 사이에 학생들 몇 명이 거기서 막 이렇게 전단지를 줬단 말이에요. 전단지 내용. 그 전단지 내용이라는 거는 뭐 박정희 정부 비판하고 그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러고 그냥 끝났어.
근데 그로부터 2개월 후에 갑자기 이 부산 이 남산 부활절 예배가 내란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내란의 현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 검사 공소 내용을 보면 진짜 웃겨요. 이때 이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 웅집해 있는 사람이 한 10만 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10만 명한테 이 전단지를 주고 그럼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갖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갖고 한 진영은 KBS를 점령해서 KBS의 이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호소를 하고 한 진영은 바로 나머지 한 대로는 그 서울로 진입해서 중앙청, 국회의사당, 관공서 등을 파괴하고 현 정부를 추출한다라는 내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진짜 웃긴 게 검사가 이건 소문이에요. 검사가 그 공소 내용을 읽다가 크크 웃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이런 게 내란죄라고요. 내란 음모죄. 근데 이거를 기사로 보면은 그냥 생각없이 보면은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좀만 잘 보면은 막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요. 나중에 이석기 내란 음모도 보면은 사실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웃음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너무 정색을 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거를 공격하는 검사나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너무 진지하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웃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검사들이 이런 얘기 할 때 국민들이 그냥 웃어야 되는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뭔가 좀 그럴싸하도 해야지. 내가 볼 때 이석기 내란 사건은요 딱 이 부활절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 딱 이거만도 못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니 해도 유신 시대 최고의 내란 사건은 민청학년이라고 할 수 있죠.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폭력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 농민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라는 게 민청학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민청학년 사건에 누가 있냐면 배후에 예전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이 있어요. 그 인혁당 재건이가 있거든요. 재건이. 그 재건이가 그 배후에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민청학년 관계자 학생들 1000명 조사하고요. 230명 구속했고요. 민청학년 배후라고 지목된 사람 21명을 구속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1975년 4월 9일 날 8명을 즉결 사형을 시켜버렸잖아요. 즉결 사형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진짜 사법 수치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1979년 10월 26일 날 내란으로 내란으로 정권 잡은 박정희가 김재규가 죽이죠. 이 김재규도 결국 내란죄로 처형되는 겁니다. 이게 내란이죠. 박정희 시대를 돌아보며 아까 말한 것처럼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란으로 부당하게 권력 잡은 사람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란을 만드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개 개인 중에서 내란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내란죄였습니까? 그 북한으로부터 이제 사주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북한과 함께 협력해서 광주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한 20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내란 음모를 계획했고 그 구체적인 현상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만원이나 아니면 요번에 누구죠? 김명수였나? 김순명이었나? 그 사람들 이종명 그런 사람들이 북한 이 뭐 괴뢰군 600명이 와서 했다 이런 말은요. 단순히 왔다가 아니야. 그거 플러스 김대중이 수괴라는 것도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했던 사람들 김진태니 그런 애들 지금 제명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포문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제명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명예훼손부터 시작해갖고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가지고요. 처벌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딴 것도 아니고 광주는 이미 역사적 판단이 끝나버린 건데 완전히 이런 것까지도 다시 들먹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사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때 김대중이 받은 이게 뭐죠? 형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김대중은 엄밀히 말하면 내란 음모죄거든요. 음모. 미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형이 없어요. 징역 3년이 최고라고요. 근데 사형을 줬죠. 사형을 어떻게 줬습니까? 내란으로 준 게 아닙니다. 내란으로 준 게 아니에요. 당시 한민통이라고 있잖아요. 일본에 한민통이라는 거는 그
제1한국민주통일연합이 준말이죠. 그래서 한민통 혹은 한통령이라고 합니다. 1973년 8월 15일 날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만든 모임인데,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제일 유학생 간첩 사건을 만들잖아요. 이런 거 만들면서 이 한민통을 그 이적단체로 만들어 버려요. 이적단체로. 근데 김대중이 한민통 만드는데 관여했고 한민통의 의장이었다. 그래서 이적단체의 수괴다 해서 이적단체의 수괴한테는 사형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걸로 사형을 주는 거예요. 이때 그 한민통을 이적단체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박근혜의 총리였던 김항식 총리가 그때 이거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법농단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조작사건 같은 거 얘기하면요,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나쁜 놈들 얘기 많이 하지만 그들의 모든 조작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고 그리고 확립해준 거는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근데 판사가 무슨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예요. 거짓말이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지만 인권을 유린하는 최종적이고 확실한 칼이나 검이 될 수도 있다고요. 사법부는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이거는 판사한테나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판사들 책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이 결국은 무죄가 되죠. 언제 무죄가 되는지 아세요? 언제? 이때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무죄가 언제 됩니까? 언제? 대통령 마치고 2003년에 재심 청구해서 2004년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2004년에 가서 무죄가 된 거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내란죄 그 범인이었어요. 계속.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참 암담한 거죠.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갖고 이거를 해결 못했겠냐? 그거 아니겠죠. 아니지만 어떤 사람도 이걸로 대해서 공론화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를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이석기 의원 억울하다 알면서도 정작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더군다나 4월달에 제복을 입고 그러니까 더 안 해. 지금은 걔 얘기했다가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얘기했다가 쟤네들 뭐야, 빨갱이야?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선거에 영향받을까봐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정의가 바로 서야죠. 촛불 정권이 뭡니까? 촛불의 의미가 뭐예요? 지어낸 정의가 어딨어요? 빨리 정의를 실현시켜야죠. 지금 맞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이걸 언제까지 딜레이 시킬 겁니까? 대의를 위해서? 대의가 어딨어요? 그런 거에.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석기 개인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건 개인 문제고 그걸 떠나서 양승태 사법농단 알려졌고 이석기 내란 사건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 바로 잡아야죠. 너무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근데 이게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석기 내란 음모보다 원래는 이상호 내란 음모라고 해야지 더 전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징역을 3년인가요? 4년을 사시고 나오시기도 했고 이석기 내란 음모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아로의 또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다고 알려져 있는, 정말 그런지 이석기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님 모셔서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